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그 명세서 작성, 조정명세 작성하는 것들을 갖다 실기만 좀 빠뜨렸었죠. 자, 다시 한번 가지급금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셨던 내용이 이런 게 가지급금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밑에 같은 경우들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니까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가지급금이라고 기록해놨다 할지라도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이런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공식이 나와 있는데 얘도 우리는 지금 일일이 계산기로 두들길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조정명세서 작성하시면서 거기서 해당되는 것들이 자동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여기 당좌 이자율과 여기 당좌 대출 이자율 있죠. 요거 그다음에 가중평균 차입률 요 용어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있다가 반영하는 것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 쪽으로 조정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차후에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를 갖다가 조정할 때는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지금 법인이 아주 여기 어떤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런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좀 덜한데요. 대부분의 법인들이 그 대표들이 그 돈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내역도 증빙서류나 내역도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금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저기 계정을 모른다거나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등등하면 다 가지금 처리해요. 왜냐면 그 회사의 그 회계 담당자가 없다 하면 대부분 그 기장 대행을 맡기게 될 텐데 기장 대행만 맡기는 담당자들이 이거 내용을 다 알기란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저기 그 대표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요.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히나 기장 대행하는 업체들에서 이 가지급금에 대한 주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급금 계정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건수가 많은 것 뿐이지.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법인 조정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성하고 소득금액 합계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등등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먼저 이해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이거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지금 법인이 누구한테 대표인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여기 대표가 돈 빌려간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인정이자란 말이 들어있죠. 인정이자는 지금 기본적인 어떤 이자율로 봤을 때 여기 법인세법에서 그 해마다 이자율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요. 얼마라고. 그럼 그 이자율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급금 등등 계산해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120만 원의 인정이자가 계산이 됐는데 여기 대표가 실제로 돈 빌려간 거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 내야 됩니다라고 알려줘 가지고 얼마를 입금했냐면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회사 재무회계를 갖다가 결산할 때 이자 수익해서 이자 수익은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 있겠죠. 근데 얘도 입금이니까 법인세법에서도 100만 원은 인정하겠죠. 근데 인정이자가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던 거예요, 지금. 그 이자율을 갖다가 주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계산을 해서 알려줬는데 실제 이자 지금 받은 건 1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인정 이자하고 실제로 들어온 이자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만큼을 입금 산입해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용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아까 그 수식에 의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거 금액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회를 하셔서 이자 수익의 금액이 얼마 있나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장부조회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얼마 들어왔는지 보고 그 차익을 좀 뜨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무 조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주어진 자료 한번 볼게요. 세무 조정이지. 제가 입금 산입이라고 얘기했죠. 안 써놨다고 또 모르는 거 아니죠. 얘는 이자를 법인세 입장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지급 인정이자 이거 거기 명칭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마세요. 거기 있는 내용만 대충 써도 다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지급 인정이자라고 해놓고 금액은 차액인 20만 원, 소득 처분은 여기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디를 보실까 하면은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니죠. 여기 이거 누가 가져갔죠? 가지급금? 대표가 가져갔죠. 직원이죠. 뭐라고 쓴다? 상여라고 쓴다. 이 사람한테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서는 첫 번째 자료를 볼게요. 대표이사 송상근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적요번호 1번, 4번으로 기장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거니까 왜 이런 자료를 줬을까? 두 번째, 이자율은 어떤 이자율로 한대요? 아까 당좌 대출 이자율도 있었고 뭐 가지금 뭐뭐 이자율도 있었고 두 가지가 있었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사용하라고 알려줍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자 수익 계정에서 송상근 씨가 이자를 입금한 내역이 기장되어 있다 그죠? 그걸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주종 명세서를 갖다 작성할 때 제가 순서를 천천히 할 테니까 그거를 익히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하려면 제가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랬죠. 읽어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 거 갖고서는 틀을 좀 잡아놓고 책을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수행과정 풀이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 여기 법인 조정에서요. 어디 갔느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네 번째 거 있는 거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 탭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구분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거 있죠. 가지급금 적수 계산. 지금 요 파트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차후에 건설자금이자 할 때도 사용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건설자금 다른 것들도 사용하는 것이긴 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걸 눌렀단 말이죠. 찾을 수 있으시겠죠? 여기를 눌렀더니 지금 여기에 또 밑에 뭐가 나왔냐면 가지급금 전체, 가수금, 당좌 대출 이자율, 가중평균 차입 이자 이게 나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봤던 건 뭐였었어요?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었죠. 그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율 세환하는 거 아까 여기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급금 여기 화면에서요. 여기 지금 앞에 가지급금을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가지급금 전체 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건을 줘야지 되는데 조금 전에 송상근 씨는 직책이 대표이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누구였어요? 송상근 씨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땡 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지금 재무회계에서 결산 마감한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지급금 중에서 직책, 성명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싸그리 불러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눌러서 클릭을 해봐서 예라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뜨는 거에 직책은 대표이사고요. 성명은 송상근, 적요번호 1번과 4번 여기 여라고 되어 있죠. 다른 거 혹시 문제에서 1번과 4번이 아니라 2번과 5번 또는 3번과 6번 그렇게 주어졌다면 걔를 여기서 T 클릭해서 여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다른 건 다 부로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과 4번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여로 표시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불러기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송상근이라는 사람을 틱 눌러보니까 여기 대여일수 며칠날 3월 30일날 차변에 가지급금이 발생한 거, 그다음에 회수는 보니까 대변에 6천만 원을 회수한 걸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지금 돈을 갚기는 갚았는데 가지급금을 이 사람이 빌려간 시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금 계산을 해봐야겠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다 손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 조회만 했어요. 이거 해가지고서.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별로 불러온 데이터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수금도 눌러보면 1,000만원이란 또 가수금도 금액이 나와 있기는 하네요. 예, 그것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율 사용하기로 했었죠. 자, 당좌 대출 이자율 클릭해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명별 블록이 요 인명별로 지금 주어진 사람의 이름이 인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명별 블록을 클릭해서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급금이 나갔다가 가지급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빌려간 기간 동안에 등등 이자율을 지가 알아서 쭉 다 계산해서 금액을 나타낸단 말이죠. 자,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변경됐다 그러면은 요 밑에 파란색으로 당좌 대출 이자율 변경이라는 거 있죠. 이걸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거 구분할 거 없다 그러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급금 불러왔고요. 가수금도 확인해봤고, 당좌 대출 이자율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얘를 인명별로 불러와서 대출 이자율로 반영을 쭉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별도로 한 건 없어요. 누르기만 했지.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인정이자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자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송상근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적수, 얘네들 여기 나와 있는 가지급금 적수라든지 가수금 적수, 차감 적수, 이자율 여기 나와 있죠. 4.6%라고요. 그래서 인정이자 얼마가 계산됐어요? 제가 아까 인정이자는 그 수식에 의해서 얘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가지급금 가져간 날짜들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된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7만 4,958원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 송상근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회사 계상액의 이자가 얼마가 있어요?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대표이사 수입 이자 수익 계정이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 원장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원장 조회 눌러가지고요. 지금 며칠 날짜일 건 모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이자 수익 계정만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2월 30일 날 했네요. 실제로 이렇게 12월 종치기 전에 입금들을 주로 많이 해요. 왜요? 담당자들이 계산해가지고 인정이자 이만큼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전화 받고 헐레벌떡 또 입금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빼가요. 자, 그래서 120만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자 소득 250만원은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고, 여기 송상근 씨로부터 받은 이자는 수익이자 120만원이라고 봤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라고 입력하면 돼요? 1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액이 17만 4천원 딱 뜨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조정액이 나와 있으니 제가 세무조정액 뭘로 한다 그랬어요? 입금사안이 계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용 금액은 17만 4,958원, 소득처분 뭘로 한다고요? 대표가 가져갔으니까 상여. 만약에 대표가 아니라 전무, 상무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어떤 직원이 가져간 것이라 그러면은 소득처분을 뭐로 한다? 아까 저기 자세한 건 아니어도 그 특수관계자가 주주도 있었죠. 만약에 주주가 가져갔다 그러면 소득처분은 뭘 내줘야지면 되겠습니까? 이 아니지.
주주일 때 주주한테는 뭐 해줘야 돼요? 결산하고 다음 배당이잖아. 이 소득처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따가 누르면 나올 텐데 한번 지금 바로 봅시다. 자, 여기 학계 등록 눌러서 인정이자 조정액 나왔죠. 그럼 여기는 지금 입금 산입이니까 왼쪽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것도 맞죠. 자, 여기다가 가지급 인정 이자 쓰시고요. 금액은 174,958원. 그 다음에 얘는 직원이 여기 봐봐요. 소득처분 밑에 거 8번부터 11번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주로 우리가 해당되는 건 여기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7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보, 저기 사내 그 결과가 남아있으면 유보라고 표시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자본계정이 남아있으면 기타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사회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유출됐는데 그 대상이 직원이면은 상여로 처분하고요. 주주면은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다음에 제3자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고, 여기 뭐죠? 저기 뭐지? 법인이나 정부, 국가기관 이런 데 같은 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 유보에는 유보 발생도 있고, 그다음에 유보 감소도 있을 수 있어서 총 여기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용되는 것들은요 1번부터 7번까지 주로 사용될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 그 가지급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대표한테, 직원한테 준 거죠. 그래서 여기 소득처분은 상여로 이렇게 처분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요게 저장해 놓으시고요. 복귀, 그다음에 여기 가지급금 을표 등등 나와 있는데 저장할 거 여기는 없네요. 저장할 건 없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할 게 하나만 지금 연습하느냐고 하나만 나와 있는데 가지급금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세무 조정할 때 그 금액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걸 보는 게 아니라 밑에 노란색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보시고서는 세무 조정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크게 하니까 또 안 보이네. 아이고, 적당히 크게. 이 노란색의 합계 금액을 소득처분해 주시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 가지급금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가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에 비하면은 되게 좀 간단하죠.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해. 순서를 까먹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순서대로 나름대로 그 흐름을 만들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뒤편에 보면 여기 세무조정계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물론 법인세법에서 이론도 중요하고 세법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론보다는요 얘네 그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실무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자꾸 연습해 보는 게 더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을 갖다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재고자산을 기말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개별법이다, 선입선출법이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다 배웠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제는 여기 법인 세무조정할 때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법인 세무조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기말재고를 가지고 여기는 재무회계 결과에 대한 것, 여기는 법인세법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먼저 그 내용부터 알려드릴게요. 세무조정 하는 거의 결과인 거거든요. 여기 재무회계로 여기 지금 재고자산이 있겠죠.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결산을 끝내 놓은 기말 재고가 있을 거예요. 금액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법인세법에 따른 재고자산을 비교해 봤더니 법인세법 상으로는 재고자산이 1200이 이렇게 나왔더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이 지금 차이가 얼마가 생겼어요? 200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재고자산을 갖다 두 개를 평가해서 봤더니 지금 세법으로 계산한 기말재고 금액이 더 크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재무회계의 금액이 더 작죠. 반대로 얘기하면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재고자산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고자산을 계산했을 때는 100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법인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법보다 재무회계의 재고자산이 더 많아요? 더 적어요? 적죠. 그래서 평가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그렇게 별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법인세법 우리 지금 세무조정하는 거잖아요. 세법으로 계산한 재고자산이 지금 재무회계 재고자산보다 더 많죠. 그러면 재무회계께 법인세법 것보다 많냐 적냐 물어본 거예요. 얘가 적잖아요. 그래서 평가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과로 바꿀까? 감은 맛없어? 처음 듣는 용어니까 좀 약간 낯설죠? 기준은 법인세법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준보다 재무회계 기준이 적으면 평가감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세무조정 해주셔야 되잖아요. 응? 그럼 세무조정할 때 또 뭘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자고.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자, 봐요. 이 평가감인 경우에는 우선 결과부터 써주게 되면은 얘는 송금불산입합니다. 송금불산입 이렇게 해주시고요.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쓰시고 금액은 200. 그다음에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이에요. 자, 그럼 얘가 왜 송금불산입입니까? 재고자산은요, 지금 저기 자산이잖아요.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송금이 불산입이 될까?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앞에서 재무회계를 배웠던 거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재고자산이 움직이는데 왜 얘가 200만큼이 송금불산입일까? 송금불산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보니까 뭔가 비용이 지금 비용을 건드렸다는 얘기인데, 그죠? 어떤 비용이 건드려진 걸까? 이거를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겠죠. 금요일이고 연휴 시작되는데 머리 아프면 또 속으로 꽁얼꽁얼 거리겠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우리 예전에 재고자산을 갖다가 평가할 때 여기 상품기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기말재고에는 뭐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매출원가 계산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었어요? 맞잖아. 자, 여기 간단하게 상품기정으로 하겠습니다. 상품기정이 있고 여기 기말재고 있었죠. 기말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쪽은 매출원가가 계산 나왔었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요?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기말재고가 변동이 되면 매출원가가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기말재고가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기말재고가 더 적죠. 그럼 매출원가가 더 많이 반영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세법의 기말재고가 더 크잖아요. 그죠? 비교해봐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쪽이 지금 더 많이 계상이 돼 있겠어요? 재무 쪽이 비용이 더 많이 계상돼 있겠죠? 근데 그거 인정해주겠다, 인정 안 해주겠다. 여기 법인세법으로 따진 기말재고가 1000에서 1200으로 증가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재무회계에서는 그만큼 비용 처리해놨잖아요. 지금 그 인정된다 안 된다? 기말재고를 법인세법에 따라서 지금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말재고의 매출원가로 더 들어가 있는 200만큼은 손익금 불산입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 비용 작아지죠. 그래서 그만큼은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되는 척 할 것 같은? 넘어가? 내용은 되게 간단하다고 얘기했어요. 아, 표정들이 왜 그래? 자, 여러분이 이 결과값인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송금불산입이 왜 송금불산입이 발생하는지를 비교를 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재무회계로 똑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선생님, 제공자산 평가 감이 높게 나온 거는 법인세법상 대부분 그런다. 좀 높게 아, 나오는 편인가요? 대부분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지금 계산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지금 얘는 결과값이에요. 결과값을 설명하는 그 용어가 평가감이다, 평가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여지껏 평가감이다, 평가증이다 이런 용어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용어니까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우리 매출원가가 여기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400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에서 자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지금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겠어요? 이 상태라면 1,000원이 반영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얘를 세무조정 법인세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법인세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기말재고가 지금 얼마래요? 200원이 더 많잖아 지금. 그죠?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라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200이 더 많으니까 600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죠. 200만 반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로 바뀌겠어요? 1,400원이 되어야 되니까 매출원가는 800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지금 얼마 써놨어요? 1,000원. 법인세법으로는 얼마까지 해야 된대요? 800원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200원 차이 나죠. 그럼 여기 발생한 매출원가에서 비용 200원을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 그럼 이만큼 200원은 송금불산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의 결과가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이 재고는 결국 내년에 또 팔리고 다시 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보시켜 놓자. 그래서 여기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됐죠? 난 말하기가 겁이 나. 저기 평가감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반대로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는 평가 증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요거 하나만 합시다. 또 하나 더 해놓고 맛이 가지 말고 그 평가증은 반대로 하면 돼요. 교재에 있다가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기 평가감 하나의 예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되셨죠? 자, 그럼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여기 재고자산은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제품, 상품, 반제품 쭉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유가증권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재고자산 하나만 이해해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보통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신고한 방법, 우리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원가법은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신고 방법들인 거예요. 개별법이라든지 설립선출법 이런 것들 자기네 재고에 맞게끔 평가하겠다고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평가하게 됐다면 신고할 때는 이런 거에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어. 못했을 땐 부동산인 경우에는 무조건 뭐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데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무조건 뭘로 평가해라? 개별법으로 평가해라. 대부분 부동산은 다 개별법이에요. 왜냐면 국지가 너무 크잖아. 하나하나 정확히 하라는 뜻이고요. 그 이외의 기타 자산들은 다 선입선출법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이타 저타 한 게 없다면 무조건 뭐 적용한다? 선입선출법 적용한다. 그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회사에서 처음 회사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 평가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총 평균법으로 신고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타저타한 이유로 기말에 그 기말 재고를 평가했는데 후입 선출법을 했다고 쳐봐요. 아니 선입 선출법으로. 자 이렇게 선입 선출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맞아. 후입 선출법으로 이렇게 신고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신고하기로 했던 것은 뭘로 했었는데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기말에 그 기말적으로 평가한 거는 후입선출법으로 이렇게 평가했죠. 얘가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랬을 때 저기 법인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래요. 그럼 여기 우리 회사에서 재무회계로 후입선출법 반영한 거 인정한다 안 한다? 그거 인정 안 하고 뭘로 해라?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근데 그 중이 그 금액이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지금 실제로 기말에 평가한 거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처음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거하고요. 저기 법인세법은 이타저타 없으면 무조건 뭘로 한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것 중에서 큰 걸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 또 왜 큰 걸로 하라 그러지?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더 큰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선택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은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큰 걸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금액이 총평균법으로 기말재고 평가해 봤더니 1,000원이 나왔고 선입선출법을 했더니 1,1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거 사용해라? 1,100원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총평균법이 1,100원 나오고 선입선출법으로 1,000원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총평균법으로 1,100원 금액 큰 걸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적인 거는 먼저 설명은 해드렸지만 여기 주어진 사례 입력해보고 그 사례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보통 우리 실기는 사례를 저기 입력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많은 게 빨리 와닿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최초 신고, 변경 신고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이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기 교재에서요. 어디 갔지? 교재에서 나와 있는 파트 중에서 요 파트에다가 여러분 별표 나름 처음 보는 거니까 2개 정도 해놓으세요. 평가감이다, 평가증이다. 평가감은 아까 송금불산입했죠. 그다음에 평가증은 송금산입이에요. 그다음에 유보 감소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아까 요거 첫 번째 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교재 읽어보는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저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 일반 유가증권, 자본 항목, 별거 다 나왔죠? 아, 골치 아파.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자, 문제 한번 수행해 봅시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만들 거 당연히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 결과값을 여기 세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어라 2개밖에 안 나왔네. 네, 2개밖에 없어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상 평가액과 각각의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나와 있는데, 자 얘도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한 거 처음 봐서 표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표 보는 방법 알려 줄게요. 자, 재고자산은 지금 3개가 나와 있죠.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나와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 재고를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겠다고 여기 미리 알려놨어요. 오케이? 신고 연월일은 2020년 12월 30일 날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결산서상 지금 평가한 금액을 보니까 5천만 원이라고 지금 기말에 제품 재고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신고하기로 했던 거는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기로 했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총평균법 일날이면 여기 총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기말재고가 5,100,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5,000,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5,200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결산서에 반영해 놓은 거죠? 지금 이걸로 해놓은 거죠. 뭐야, 처음에 얘네 뭘로 하기로 했었어요? 총평균법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총평균법이 아니라 갑자기 후입선출법으로 해놨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제품의 경우 10월 31일 날 평가 방법을 우리 회사에서는요 원래 총평균법이었었는데 후입선출법으로 바꿀게요 라고 변경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재고자산 평가하는 방법을 평가 변경 신고할 때는요 결산하는 마지막 날 보고일 3개월 이전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며칠 날 했어요? 3개월 이전이 아니라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죠. 그럼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얘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주지 않겠다. 인정 안 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인정 안 해주니까 신고를 갖다가 처음에 했던 걸로 안 한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그러면 무신고일 때는 뭘로 적용한다?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얘를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장부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5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근데 선입선출법을 하면 기말 재고가 더 커지죠. 얼마만큼이? 그러면 비용이 더 감소해야 되겠죠. 매출원가가. 그래서 얘는 평가 증이에요. 평가 감이에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이 바로 지금 하는 거잖아. 지금 법인세법은 얼마예요? 법인세법은 5,200이죠. 재무회계는 지금 얼마 반영돼 있어요? 5천 반영돼 있죠. 세법이 더 크잖아. 그러면 세법을 기준으로 재고가 더 재무회계 기말 재고가 더 많아요, 적어요? 기말 재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더 적어. 법인세법에 기말 재고 얼마 있어요? 재무회계 기말 재고 얼마 있어요? 어디가 더 커요? 법인세가 더 크죠? 그러면 법인세 기준으로 재무회계 기준 재고 금액이 얘가 더 많아요, 적어요? 그럼 평가 감이에요? 평가 증이에요? 기준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법인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설명한 거예요. 기준을 왔다리 갔다리 내 맘대로 하면 그런 용어에 헷갈림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뭘로 봐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봐서 재무회계 기준의 기말 재고가 적으면 평가감, 많으면 평가정 이렇게 봐라. 나는 그렇게 보기 싫은데요. 어쩌라고 그러네요. 전 기준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했다면 지금 요거만 보고서도 일단 제품에 대한 세무조정은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세무조정 뭐가 된다? 송금, 불산이. 그 다음에 내용은 제품, 재고자산, 평가, 감. 금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얘는 유보 발생.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제공품인데 얘는 무신고. 평가를 뭘로 하겠다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건 재고자산 같은 경우 평가를 갖다 뭘로 하겠다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은 무조건 뭐 적용한다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적용한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런데 결산서상에 지금 여기 제공품에 대해서 기말재고 얼마로 해놨어요? 1,500. 그러면 어떤 방법 사용한 거야? 그럼 똑같죠? 그럼 조정할 게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얘는 세무조정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원재료 볼게요.
원재료는 총평균법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놨네요. 결산서 금액이 3천만 원이래. 그럼 3천만 원은 뭘로 해놓은 거야 여기? 총평균법을 했네요. 그러면 신고한 대로 제대로 했죠. 그러면 얘 조정할 게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얘도 없다. 됐습니까? 우선 여기 보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작성을 해보자고요. 어떤 면에선 지난번에 제가 볼 때 이게 나왔었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거 끝내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 이 문제 푸는데 금방 쭈다닥하고 풀었으니까 푸는 방법만 해보자고요. 자, 재고자산 그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 클릭해 보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제가 천천히 입력할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제품 또는 상품이래요.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자, 제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품이니까요. 신고일은 2020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뭘로 신고했대요? 총평균법 클릭. 그다음에 평가 방법은 5천만 원. 뭘로 한 거예요? 후입선출법을 했죠. 그러면 얘 지금 적용하는데 적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뭘 한다? 부로 표시합니다. 우선 신고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먼저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공품 봐요. 제공품은 무신고 날짜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무신고 평가 방법은 뭘로 했어요? 선입선출법으로 했죠. 선입선출법 선택해 주시고요. 적부 법인세법하고 결국 맞아버렸죠. 얘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을 하니까 적. 그 다음에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돼요. 동그라미 표시의 의미는 세무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원재료는 2020년 12월 31일 날 했고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으로 했어요. 적부 제대로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신고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 밑에 2번에 보시면 평가 조정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어렵지는 않은데 첫 번째 계정 과목은 뭐였었어요? 재고자산 제품이었었죠. 제품 불러오고 품목은 그냥 품명 뭐라고 그래요? 제품이라고 엔터 쓰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다 빼놓고 금액. 자,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은 얼마였나? 너무 조금해서 안 보여. 회사에서 계상해 놓은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 여기서는 금액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었었죠. 총평균법은 여기 5,100만 원.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얼마래요? 5,200만 원. 그래서 차익이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입력된 거 보세요. 요거 보고 금방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이런 거 입력했구나.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 입력하지 않았어도 금액 차이만 갖고서도 바로 금방 알았었죠. 요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입력을 해놓고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공품이죠. 자, 그러면 F2 눌러서 제공품 조회하시고요. 제공품에 대해서 회사의 계상한 금액 1,500만 원이었어요. 신고 방법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세무조정 없다.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었었고요. 신고 방법 총평균법도 3천만 원.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할 필요 없고요. 입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세무조정 필요 없다. 자, 요게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서는 요걸로 띵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저장 눌러놓고요. 자, 합계 등록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알아서 지가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제품에 대한 거니까 여기 클릭하셔서요. 제품
제품, 재고자산 평가감 뭐 요 정도만 써도 알아보겠죠? 금액은 200만원.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유보 발생 이렇게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예, 다 썼네요. 또 요 결과를 저장해 놓으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재고자산에 대한 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 대한 것들을 다 마무리해 보셨고요. 저장 눌러 놓고요. 다시 법인 조정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여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너무 심취해서 보지 말고요. 실기 파트 잘 익힐 때까지 앞에 내용 쭉 한번 독서해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도 읽어보는 정도에서만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론 문제 어차피 한두 문제 나오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이론 문제들 갖고 이 파트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걸로 정리하면서 자주 볼 생각하고서는 기출문제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자산 등 평가자손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런 다음 동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하고 여기는 요거까지만 해서 먼저 끊어 놓겠습니다.